네, 안녕하세요.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해서 연구 설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도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조방정식 모형. 그런데 의외로 지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구조방정식 모형을 좋아하셔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연구 설계를 하게끔 유도를 하시거나 아예 그냥 대놓고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실제로 제법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구조방정식 모형이 뭐길래 이 구조방정식 모형이 마치 이렇게 지금 뭐 진짜 유행처럼 이렇게 논문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뭐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연구 설계를 할 때는 어떤 점에 좀 유의해야 될까? 어떨 때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하고 어떨 때는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할 필요가 없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유행 따라 하는 것 같아요. 박사는 구조방정식으로 해야 된다. 아예 이렇게 그냥 못 박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구조방정식 모형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구조방정식 딱 보면 뭡니까? 방정식이죠. 방정식. 요거하고 좀 대비시켜서 볼 수 있는 게 회기 모형인데, 요 회기 모형에서 나오는 방정식을 회기 방정식이라고 하죠. 요것도 방정식이란 말이죠. 앞에 단어만 달라요. 하나는 구조고 하나는 회기. 자, 단어만 다릅니다. 그러면 구조 방정식의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고 회기 방정식의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일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거 뭐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다 나온 건데, 이 논문을 쓰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때의 수학을 거의 기억을 못해요. 거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백날 말해봐야 아무짝에나 소용이 없어요. 그냥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그냥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회기 방정식에 사용되는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다 처음 들어보셨죠? 자, 뭐 처음 들어보긴 뭘 처음 들어봐. 중고등학교 때 쎄 빠지게 들었는데. 자,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생긴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1차 방정식. 자, y에 대한 1차 방정식. y는 자, a 플러스 bx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실제로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웁니다. 지금 뭐가 다릅니까? 중학교 때 배운 거는 b가 상수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가 상수입니다. 상수. 너무 수학적으로 나가면 이제 바로 동영상 끄겠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수학적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상수는 뭐냐? x가 0일 때 y의 값. x가 0이면 요거 다 0이 되니까 그냥 y는 b 바로 이렇게 되죠. 자, 그게 상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x의 영향력을, x가 y한테 미치는 영향력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 b에, 여기 기울기거든요. 기울기. 근데 이건 기울기 하면 이거 딱 중학생이고 우리는 개수라고 하죠. 개수. 개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수값을 구하는 거죠. 이 부호도 중요하고 크기도 중요합니다. 자, 더 나아가 또 이거 잘 아시는 분들은 뭐 하나 빠졌네 뭐 이럴 수 있는데, 더 나아가 표준 오차까지 나오는 거죠. 오차, 그냥 오차. 그래서 이제 이게 오차란 말이죠. 그 개수가 크면 뭐하냐? 오차가 크면 또 애매한데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차가 작고 개수가 큰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회귀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구조 방정식의 방정식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연립 방정식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처음 들어보셨죠?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런 것들이 요런 방정식들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엄청 복잡해지겠죠. 자, 그러면 회귀 방정식은 이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x, y 값이 하나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좀 통계학에서는 최소 자승법으로 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도 설명드리면 또 머리 아프니까 그냥 최소 자승법으로 푼다. 뭐 이렇게 뭐라고 외우면 편할까요? 요거를 하여튼 뭐 이렇게 최소 자승법이다. 또 설명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연립 방정식을 하면 요 여러 개의 방정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xy의 값이 하나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 이제 xy를 만족시키는 값 우리가 이제 해라고 하는데 해가 안 나오면 이건 뭐 분석할 필요가 없지. 하나 나오는 것도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 나오는 거. 자, 요 케이스에서 해가 여러 개 나오니까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확률적으로 적합한 하나의 해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 개인데 그것을 여러 개 중에 가장 적합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해를 찾는다. 확률이다. 확률 같은 게 개념이 나오죠. 확률 개념이 다른 말로 조금 아카데믹하게 우아한 말로 우도라고 합니다. 우도. 라이클리후드라고 하죠. 라이클리후드. 제가 참나. 영어에 약해서. 자, 근데 여러 개 중에 가장 큰 확률이니까, 가장 큰이니까 최대가 되겠죠. 최대. 맥시멈. 그래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에서 ML이라고 하죠. ML. 자, ML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립 방정식이 이 구조 방정식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회귀 방정식하고 좀 대비시켜서 볼 필요가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개의 1차 방정식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걸 이제 유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개의 1차 방정식들이, 그러니까 여러 개의 회귀 방정식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 거, 요거는 회귀 방정식이지. 그런데 연결되어 있어요. 자, y가 다시 이제 x로 둔갑을 해서 다른 y에 또 영향을 미쳐. 이거는 요렇게만 보면 회귀다 이거죠. 근데 요 중간에 있는 요게 이 x에 대해서는 y고, 이 y에 대해서는 x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모형에서, 하나의 모형에서 따로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제가 크게 씁니다. 동시에 돌아간다는 거죠. 동시에 돌아간다는 거. 여기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x가 또 이 y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이 회귀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회귀. 그럼 회귀 1, 회귀 2,
회기 3. 이 세 개가 여기 이제 하나 들어가겠죠. 세 개의 회기 모형이 하나의 모형에 그것도 동시에 마치 사람의 핏줄처럼 네트워크식으로 동시에 돌아간다는 거죠. 이 가만히 따지고 보면 어떤 관계라는 것이 특히 이 사회과학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인식하는 이런 관계라는 것이 단편적으로 이 하나의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여기도 영향 미치고 이게 여기도 영향 미치고 또 이게 여기도 영향 미치고 뭐 복잡하게 돌아가는 게 인생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이라는 것이 그런 좀 복잡한 관계를 좀 설명해 주는데 조금 더 적합하다. 여기서 적합하다가 아니고 조금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왜 조금 더라고 한다면 말씀드리냐면 뭐 또 요거는 또 여기에 영향 미치고 요거는 여기에 미치고 요거는 다시 여기에 미치고 요거는 다시 영향 미치고 너무 복잡하게도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 복잡해도 사실은 그것은 수학적으로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모형이 있죠. 적당한 모형. 적당한 관계까지는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인과관계가 적어도 회기식이 2개 또는 3개 이상이 2개 또는 3개 이상이 하나의 모형 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구조방정식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모형을 제가 요거 설명해 드린 이 모형을 회기 분석으로 한다면 회기 분석을 3번 해야겠죠. 3번 해가지고 이거를 해석적으로 분석적이 아니라 해석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될 겁니다. 굉장히 분석적이지 못하죠. 근데 구조방정식은 이것을 분석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해결한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렇다고 보면 왜 박사 논문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써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느냐 이해가 좀 되는 편도 있긴 있죠. 왜냐하면 점점 복잡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 모델이 설명을 조금 더 적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회기 분석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설명이 가능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많이 가설 검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x, y의 관계인데 이것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푼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구조방정식으로 해도 계산이 되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구조방정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 우도법이 기본적인 모수 추정법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1차 방정식이잖아. y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차 방정식인데 1차 방정식을 최대 우도법으로 풀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모형은 구조 방정식으로 할 필요가 없지. 회기 분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실 이런 XY의 관계인데 구조 방정식으로 푼 사례가 제법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조 방정식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안 풀리는 거 아니니까 조금 더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깊이 있게 한번 풀어보겠다 해서 이거 한다고 깊이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기 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뭐 적어도 3대 오류가 있는데 그거 제가 또 나중에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3대 오류를 좀 해결할 수 있으니 구조 방식으로 풀었다. 뭐 그거는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이제 굳이 XY 관계는 구조 방식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구조 방식의 모형으로 연구 모형을 설계할 때는 적어도 별량이 한 3개 이상인데 이런 경우죠. y가 자, 이 y한테 또 미치는데 y2한테 미치는데 이 y가 다시 y2에 대해서는 x 역할을 하는 뭐 요런 관계 요런 관계 이상이 될 때 구조 방식으로 풀면 구조 방식의 목적에 좀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적어도 이제 별량이 한 3개 이상 1, 2, 3 한 3개 이상인 구조. 그렇다고 별량이 뭐 한 23가지 이 정도는 너무 많아도 안 된다는 거죠. 보통 보면 한 3개, 별량 4개, 5개, 6개, 7개 뭐 정도인데 7개도 많아요. 막 8개 넘어가고 이러면 계산 잘 안 돼요. 아예 그냥 컴퓨터가 잘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별량 한 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저는 이제 구조 방정식을 모형을 한마디로 정의해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구조 방정식 모형은 그 정의가 일단 구조적인 관계를 보는 건데 자, 뭐의 구조적 관계를 보냐면 개념 간의 구조적 관계를 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구조적 관계라는 것은 그 연립방정식을 말하는 것이고 개념 간이라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간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제가 저희 연구실에 오셔가지고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이나 수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제가 강의를 할 때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요 개념이라는 거. 자, 지금부터 제가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게 개념이에요. 개념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같은 말로 도구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들어가는 거죠. 요때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요 도구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정의된 것이 바로 이 도구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요 용어들을 혼동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개념이 자, 이렇게 몇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요것을 저는 요인이라고 정의를 하죠. 요인. 우리가 요인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렇게 1, 2, 3, 3개 요인으로 분류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상 그냥 나는 그냥 분류만 하고 싶어요 할 때 우리가 주로 쓰는 방식이 주성분 분석이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주로 많이 쓰죠. 그리고 이 요인을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 요인이 다시 이제 설문 문항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요렇게 설문 문항.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이제 문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요인 분석을 하게 되면 요렇게 요인의 3개가 나온다. 그 말은 이제 뭐 요거 이제 평균 내서 넣어주고 뭐 타당성, 신뢰성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것들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요렇게 요인이 3개로 이제 단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게 이제 독립변수다. 소위 말해서 독립변수다. 그런데 종속변수가 하나 더 있었단 말이죠. 어디다가 적을까? 여기에 종속변수가 있었다 치자 이거죠. 종속변수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원래 여기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자, 요인들이 이렇게 3개로 됐죠.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요 관계를 보고 싶다는 거죠. 요 관계. 자, 지금 요 관계를 보고 싶은 겁니다. 요 관계. 이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개념 간의 구조적 관계죠. 이것들이 이제 매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독립변수 하나 더 있고, 종속변수도 하나 더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개념 간의 구조적 관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인 간의 관계를 보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개념 간의 관계를 보고 싶다는 거죠. 요인 간의 관계를 보고 싶으면 경로 분석을 하면 돼요. 자, 요인 간의 관계를 보고 싶다?
경로 분석을 하면 됩니다. 개념 간의 관계를 보고 싶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면 되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XY의 관계다? 회귀 분석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개념 간의 관계를 보고 싶은데 이 개념이 한 3개 이상이다? 그러면 구조방정식 모형을 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개념 간의 관계를 보려고 하긴 하는데 이 개념이 3개 이상인데 개념 간의 관계를 보는 것보다 나는 이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보고 싶다. 그럼 경로 분석을 하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연구 모형을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논문에 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